번째 책은 여성 신체 공간 폭력이라는 책인데요.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라는 공간,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용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조명해 보았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승인의 권력, 무용계에 입문하기 위해 어떤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지, 무용계의 성원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무용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 여성상, 다른 남성상으로 구현되는지, 무대 위의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상과 남성상이 무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신체라는 공간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무용세계를 향한 외침들이라고 그동안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아서 정리해본 것입니다. 블로그로는 무용계 내 성평등 행동 강령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무용 교육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무용 창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동화 속 인어공주의 행보를 차근차근 다시 따라가보자. 용왕의 막내딸인 인어공주는 15살 생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되면 인간 세상인 육지 구경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공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은 온통 인간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왕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는 자신의 세계를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 인어공주가 난파된 배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은 왕자를 구하고 그에게 반해 육지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수순이다.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면 인어공주에게 왕자는 그리 중요한 인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왕자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세계, 육지라는 인간 세상이다. 인어공주는 그 인간 세상으로 가기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포기한다.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잃는 것. 이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인어공주 본인의 선택이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뒤늦게 발언권으로 이해하고 난 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집중하느라 다리가 무엇에 대한 은유인지 놓치고 있었다. 다리를 얻은 인어공주는 마침내 왕자와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인어에서 인간이 된 것이다. 인어공주의 다리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지만 그 자격은 왕자를 비롯한 다른 인간들, 원래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과 달리 인어공주에게는 발언권을 포기해야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다리와 목소리의 교환은 무용계의 작동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무용 전공자들은 전문적인 신체 훈련을 통해 무대에 올라갈 자격을 얻는 대신 침묵을 강요당한다. 지난 몇 년간 거세게 터져나온 성폭력 고발의 목소리들 가운데 무용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이유다. 인어공주의 꼬리 지느러미를 다리로 바꾸어 걸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목소리를 앗아간 바다 마녀처럼 무용계에는 전공자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대신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예술을 매개로 신의 지위를 얻어 각자 자신의 영주를 가지고 소영주로 군림하는 무용계의 주인들이다. 이 책은 결국 무용계의 안과 밖의 폭력을 연결하는 이야기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용계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기 위해 흘리는 고귀한 땀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현실의 폭력은 무용계 안의 폭력과 매우 긴밀하게 닿아 있고 그 폭력에 의해 쓰러지는 대다수의 사람은 여성이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무대라는 신전 안에서 여신으로 산화하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를 들려준 여성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며 그렇기에 책의 출간은 무용계에서 신민이 아닌 시민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이들, 목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자 그들과 손잡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나의 비루하고도 용감한 글쓰기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